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동해안 지방에 2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큰 눈은 밤에는 모두 그친다고 하는데요. 아침 출근길까지는 약하게 눈이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아침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안부 전해주시고요. 아침 인사도 함께 나눠주시죠.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밝히고 서민경제 고통분담에 통신, 금융업계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4월쯤으로 예고됐던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서민 고통 분담을 은행, 통신 꼬집은 윤 대통령, 한겨레는 공분산 은행, 통신, 과점체제 손본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향신문, 색깔론 얼룩진 전대열차, 민심과 멀어지는 국민의힘이라고 이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천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검 이재명 4천억대 배임 혐의 오늘 영장 방침. 합법 파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첫 관문인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는데요. 거야 입법 독주, 이번엔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2월 16일 목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목요일 고뉴부 시작합니다. 유익하고 보람찬 정보를 쏙쏙 얻어가는 여과 타임. 지금은 과학 시간. 오늘 엑소 과학 커뮤니케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격주마다 한 번씩 보는데 지난 첫 시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좀 저번에는 인공지능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실생활에 좀 가장 밀접한 술 숙취의 예. 과학 준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 이러니까 제가 입맛을 다시네요. 민망합니다. 아무튼 술 관련된 이 과학적 해석 여러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 인사 안부 전해주신 우리 고뉴부 가족들 몇 분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임철님이신데요. 고디, 저는 지금 버스 타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이번에 팀장이 되었는데 아침에 챙겨야 할 것도 많아졌네요. 그래도 출근길 이어폰으로 고뉴부 들으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팀장님 되셨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위치가 올라가면 월급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만큼 또 일도 많아집니다. 또 책임감이라는 것도 생기실 테고요. 약간은 무거운 출근길에 고뉴부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도진님은 고디가 오프닝에서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마다 우리 아내는 저는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편안하게 못 잤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예.
전국의 코 고는 남편들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 아내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좀 그렇죠. 네, 코 고는 게 도움이 되죠. 코골이에도 그 좋은 그러니까 수면 자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결국 중력에 눌리다 보니까 이 목 성대 쪽 이쪽이 눌리면서 이제 코를 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 고는 게 사실상 우리가 뭐 산소나 이런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해결을 위해서 옆으로 누워서 이게 주무시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다면은 병원을 찾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술 이야기할 텐데 한잔 하시면 또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 그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약간 도움이 되고 제가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는 이제 뭐 내부반에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니까 코를 골면 그 자고 있는 뭐 동료 장병들의 머리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안 골아요. 그걸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너무 심하다. 그럼 병원 찾으셔야 돼요. 네. 그냥 한 대 때리시는 게 너무 심하게 골면 뭐 밤사이에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0424님은 딸기 따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우리 곤주가족 모두 자신의 공간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개되신 세 분 박임철님, 한도진님, 0424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여과타임 과학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술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엑소쌤은 술을 좀 하십니까?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저는 이제 소주로 치면 반병 정도. 네. 그게 주량입니다. 보통 보면 집안이 대부분 비슷한데 네. 저희 집은 저희 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희한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참 이것도 유전자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술을 잘 마시는 유전자가 있고 잘 못 마시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부모에게서 하나하나씩 유전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 양쪽 다 잘 마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술고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만 받았다. 그럼 이제 어중간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못 마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술을 아예 못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유전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뭐 술자리에서 이런 걸로 설왕설래 많습니다. 이게 뭐 유전적인 효과가 있다. 아니다. 마시면 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죠. 일단은 이제 술의 힘을 빌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뭔가 어색하거나 이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네. 또 자신감이 필요할 때, 네. 술 한잔하면 뭔가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 뭐 이런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근거가 아주 있고요. 사실 뭐 술 면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있죠. 사람의 예. 진짜 성격을 알고 그렇죠. 싶어가지고 이게 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최대한 단순화시켜 보면은 총 3개의 부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심에 있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 부위가 있고 세 번째 부위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복숭아를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제일 중심 부위를 복숭아 C, 그러니까 뇌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제일 중심 부위는 제일 중요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기능, 예를 들어서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거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담당해서 제일 안쪽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층인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숭아로 치면은 과일, 진짜 우리가 먹는 부위, 과육. 예. 과육 예. 부위죠. 거기를 이제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데 거기는 좀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의 진짜 기질 있잖아요. 예. 진짜 성격, 숨겨진 성격. 그거를 담당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일 마지막 부위는 이제 과일로 치면 껍질이겠죠. 이제 대뇌 피질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껍질이라고 쳐도 뇌에서는 이 껍질이 과육보다 훨씬 커요. 뇌에서는. 네. 아무튼 결국 우리가 중간 부위의 본능에 변연계 부위가 본능에 이끌리더라도 이 대뇌 피질 껍데기가 이성을 관장하니까 적재적소 이걸 억눌러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술을 마시면은 이게 안타깝게도 바깥쪽부터 마비가 와요. 아하. 그럼 그러니까 이성이 이성적인 마비가 부분. 되고 어어. 본능, 감정, 변연계만 살아 있으니까 이제 막 이성적인 거 이런 사회적인 마스크가 벗겨지니까 서먹서먹한 것도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진짜 자기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본능에 더 충실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바깥쪽부터 마비가 되면 결국 중간도 마비가 되고 중심도 마비가 되겠죠. 그렇겠죠. 약간 점점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뇌관까지 마비되면 제일 중심 C 부분이 마비되면은 호흡이 안 되거나 그렇겠죠. 또는 심장이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한테 강제로 권하거나 이러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한동안 뭐 그런 안 좋은 문화들, 맞아요. 뭐 대학에 뭐 입학했을 때 이런 억지로 술 마시게 하는 문화들에 대한 반성, 자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술을 강권하는 거, 그렇죠. 예, 억지로 먹이는 건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아예 못 마신 유전자를 다 받은 경우는 그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건 굉장히 분해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땡기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 땡기죠 가끔. 네. 갑자기 비가 와요. 막걸리에 뭐 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루가 고되거나. 예. 아니면 여름에 굉장히 더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을 때 있고. 아 너무 좋죠. 이건 왜 그런? 아니 계속 혀를 입맛을 다시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아니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제 가장 되뇌 피질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성이 가장 발달한 동물인데 이 되뇌 피질이 발달된 동물 이제 껍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과거를 인지할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몰라 현재만 집중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트레스 원인은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마시면 어디부터 마비된다 그랬죠. 그 되는 피질.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이상부터.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를 예상하는 게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들이 대부분이 사라지니까 그 현실에 집중하면서 이제 여기 그냥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그 술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스트레스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잠시 있는다. 네, 잠시 있는다.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뭐든 그렇지만 적절해야 되는데 과하면 이건 또 탈이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 뭐 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술과 과학을 이야기한다 했더니 문자창에 그런 게 옵니다. 왜 술 마시면 머리 왜 아파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데 네네. 술 마시고 나면 요즘은 그 왜 숙취 해소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숙취 해소제로 나온 대부분의 음료 성분을 보면은 아스파라긴산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뭐 콩나물 그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영양분은 당연히 간에 효소라고 하는 술을 분해해주는 일꾼들이 있는데 이 효소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긴 해요. 네. 그런데 사실상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는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은 너무 효과가 좋으면 절대로 시중에 쉽게 유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술 마시기 전에 배를 많이 채워 놓으면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술이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빈속에 먹지 마라. 그렇죠. 빈속에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100명 정도 있는데 1시간당 100개씩 술이 들어오면은 하나씩 잘 분해할 수 있는데 공복에 마시면 1000개, 10,000개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논문 기반으로 이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효소의 활성도를 몇 배 증가시켜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검증이 됐어요. 예. 첫 번째가 배, 과일 배. 예. 두 번째가 오이. 오이. 그다음 세 번째가 토마토가 있는데 얘네들은 2배에서 4배, 5배 이 효소의 활성도를 키워준다 그래요. 배는 이제 과일 안주고요. 오이는 뭐 오이 소주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제 뭐 카프레제라든지 이런 또 안주가 있죠. 그렇죠. 저는 왜 다 안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숙취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막아주는 거. 뭐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복에 술 먹지 마라. 네네. 배를 채워놓고 술을 먹어라. 그리고 안주나 함께 곁들이는 음식을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먹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해주신 건 이건 논문 기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배, 오이, 토마토 등이 있다. 그거 한번 여쭤보죠. 야,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돌발 퀴즈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는 굉장히 제가 다 땡기네요. 우리 엑소쌤이 직접 돌발 퀴즈를 내주실 텐데 내주시죠.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이것부터 마비가 되면서 이성을 판단할 능력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딜까요? 보기가 있죠? 보기에는 1번은 되뇌 피질이고요. 2번은 소뇌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것부터 마비가 된다라고 앞서 뇌의 이 복숭아 예를 들면서 우리 엑소쌤이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숭아의 껍질 부위인데 이 껍질이 두껍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는 뭐 딱히 드려야 될까요? 이제 이 뜻 자체가 껍질이란 뜻이에요. 1번 대뇌 피질, 2번 소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나 SBS 고릴라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이 코너 마칠 때쯤 발표할 텐데 정답자 중에서 5분 뽑아가지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보고 술 이거 계속 마시면 늡니까? 주량이? 이거 많은 분들이 야 너 못 마시지? 마셔 계속 마시면 늘어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과학상식이고요. 뭔가 마시면 느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간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양의 감당이 안 되는 양의 술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원래 알코올을 분해해주던 효소들이 힘이 들어서 알코올 분해랑 전혀 상관없는 효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마치 예를 들어서 너무 일더미가 쌓였는데 마감 기한이 임박했어. 마케팅 팀인데. 네. 그럼 이제 회사가 일단 굴러가야 되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경영 부서한테 좀 도와달라고. 예. 마치 고현준 뉴스 브리핑 고현준 앵커님께서 너무 바쁘니까 저한테 이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오늘 맡긴 거예요. 그럼 제대로 제가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는 있으나 어설프겠죠.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술이 들어오면은 전혀 이상한 효소들이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은 제대로 분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는 주변의 세포들을 파괴하는데 하필이면은 술이 분해된 장소가 간이다 보니까 간 세포가 계속 파괴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서 사람들은 다시 경영팀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은 일시적으로 술이 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술이 늘 수가 없다. 간이 계속 파괴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은 이제 뭐 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체 곳곳이 이제 망가지는. 그렇죠. 네. 못 먹는데 자꾸 먹는다고 느는 건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술 얘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거. 네. 왜 필름이 끊기죠? 이것도 진짜 과학입니다. 술도 음식인데 음식 먹었다고 필름이 끊기면 됩니까? 사실 술도 음식인데 이게 약한 독이거든요. 술도. 근데 이 술을 마시면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에탄올이 분해되는 게 나오는데 얘가 뇌를 마비시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부터 이제 마비가 되는데 계속 마비가 되다 보면은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이제 중간 부위에 변연계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해마. 그 부위가 마비가 되거든요. 아하. 근데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마비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도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필름이 끊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부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근데 이게 가장 현타가 오는 타임은 내가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다 경험에 의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름은 끊겼다, 네. 술은 만취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귀신같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귀신같이 찾아가요. 네.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일로 치면은 과육 부분에 변연계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부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걔네들이 술 마셔서 마비가 오면은 저장은 못하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건 출력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거, 익숙한 거, 집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출력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집에 딱 눕는 순간 자기 지하고 온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집이 돌고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돌아, 우주가 돌아요. 어떤 분들은 전봇대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경험도 하시게 되고. 예. 그런 경우는 뇌에서 이제 소뇌란 부위도 점차 마비가 되거든요. 많이 마시면. 근데 그 소뇌가 운동이랑 균형 감각을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위인데 그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어지럽고 이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양서류, 포유류 대부분의 동물들이 소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균형 감각.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아프리카에 마룰라라는 과일이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네. 동물들이 그때 이제 마룰라 과일을 파티를 하는데 얘네들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금방 발효가 돼서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특정 철말 되면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뭐 그 원숭이랑 동물들이, 코끼리랑 예. 기린이랑 전부 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웃기는 모습이다. 그 친구들은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한 잔씩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된 줄 모르고 이제 먹은 거죠. 예. 애주가들이 아프리카에도 있었군요. 이게 왜 술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알코올에 포함된 그 퍼센테이지 우리가 흔히 뭐 도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숙취가 심한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인과관계 같은 걸 설명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재미있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게 도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숙취를 유발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술들 중에서 막걸리나 와인 이런 거 마시면 솔직히 다음날 더 숙취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발효주들. 발효주들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발효주는 과일 껍질이나 아니면은 곡물의 껍질을 통째로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성분이 그대로 안에 있어요. 근데 증류주는 그거를 한번 끓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껍질째 발효를 시키면 그 껍질에서 에탄올 말고 메탄올이란 것도 나와요. 이 메탄올은 한번 발효가 이제 한번 효소로 분해가 되면 포름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얘가 굉장히 심한 숙취를 유발한다고 해요. 근데 증류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끓이기 때문에 이 메탄올과 에탄올의 그 끓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은 64.7도로 일종의 날아가 버리는 거군요. 빨리 날아가고요. 에탄올은 78.7도로 더 많이 끓여야 증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끓이면은 메탄올이 먼저 이제 끓어가지고 증기로 올라와요. 예. 이걸 초류라고 그러는데 증류해상에서는 이 메탄올 먼저 올라온 64.7도에 끓는 걸 먼저 버려요. 한번 걸러낸다는 한번 거죠. 걸러내죠. 예. 그 다음에 순수한 에탄올이 올라오는데 그것만 모으기 때문에 이제 엄청 숙취를 유발하는 메탄올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위스키 같은 거는 숙취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네. 이제 막걸리나 와인 같은 경우는 메탄올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숙취가 심하다. 상대적으로 증류주가 발효주들보다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역시 술은 비싼 거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 엑소쌤은 등장할 때마다 빵빵 터뜨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8494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엑소쌤은 MBTI가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회적 활동할 때 ENFP고요. 네. 사람 되게 좋아하고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외향적인. 외향적인데 요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ISFP라 그래서 무조건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또 혼자 있는 그래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킬의 나이드군요. 네, 지킬의 나이드고 이 MBTI가 사실상 무조건 과학은 아니지만 지금 그 현재의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정도만 그럼요. 아셨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MBTI 가지고 또 얘기하자면 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이게 뭐 사람을 16가지로 나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사상의학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뭐 태양, 태음 이런 거 나눌 때. 4가지로 나눈 것보다는 16가지가 더 많긴 합니다만 이걸로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아무튼 8494님 질문 보내주셨고 답 드렸으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앞서 내드렸던 돌발 퀴즈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 대뇌 피질이고요. 그 피질의 피가 피상적이다. 그 바깥에 껍질이 붙어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대뇌 피질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은데 이 중에 5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번호 7500-0150-8570-2816 그리고 장지태님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죠.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시간 함께했던 우리 엑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에 낮은 구름이 많아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또 수도권과 충남, 호남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날림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도 낮까지,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이미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수도권에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5도, 인천 4도에 머물겠고요. 대구 8도, 부산 9도 등 전국이 4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예년 기온보다 온화하겠지만 전국에 비해 보이는데요.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목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주실 두 분 모시죠.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박준석 한국일보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그 과학 시간에 술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창이 어떤 술이 좋다, 뭐 개인들의 취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도 술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예, 술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또 아침부터 취하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과학적 정보를 드린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튀르키예 지진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구조되는 그 뭐 인원들의 수라든지 그리고 또 그들이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관련 뉴스들 좀 볼까요? 네, 지금 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4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리고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65세 남성이 208시간 8일하고도 예. 16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또 14시간 뒤에는요. 42세의 여성이 222시간 만에 네. 잔해더미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골든타임을 한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타임의 3배나 시간이 지났지만 이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이른바 그 골든타임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일, 9일 만에도 생還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소식들이 하나의 희망이 돼서 계속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이라도 더 좀 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 굉장히 뉴스였어요. 반값 한우. 예, 이 시작하고 한 30분 돼서 바로 매진됐다 그러던데요. 네, 정부가 그 한우 고기를 반값에 파는 이 파격 할인 행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는 19일까지 이 행사가 계속되고요. 이어서 23일부터는 이 대형마트도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1등급 등심은 이제 평균 가격 대비 한 30% 정도 싸다고 하고요. 이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이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끝나더라도 이 하나로마트의 한우 가격을 이 평균 소비자가 대비 한 20% 정도 낮게 유지해서 이 전체 유통 경로에서 한우 소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축산 농가들은 그 도매 한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소비자들이 또 한우를 접할 때는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중간 마진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치니까 유통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이고 대형 마트들도 곧 가세한다고 하니까 소고기 한동안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살펴볼 텐데 최근에 뭐 물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뭐 주요 발언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짚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민생 대책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윤 대통령이요. 전방위적인 물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해달라라고 예. 주문을 했고요. 에너지 요금도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융과 통신기업의 고통분담도 요청을 했고요. 이 자발적인 참여 필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을 축소하고 통신요금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경쟁을 강화
구성하는 특단의 조치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기업 간의 경쟁을 시켜서 민간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그러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끌어왔던 경제 기조가 다소 변경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어려운 상황을 대응하는 조치다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책이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어제요 원래 이게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공개를 하려던 그 회의였는데 이게 생중계됐잖아요. 네, 계획이 없던 생중계로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는 의중이 반영이 됐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 이런 홍보 효과도 노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지하철과 버스 요금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늦춰집니다. 4월에 원래 서울시가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서울시는 올 하반기로 이 인상 시기를 미뤘습니다. 정부가 철도, 우편, 수도 이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가장 큰 지자체 서울시도 여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됐던 전기와 가스 이런 에너지 요금 인상도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고요. 지원 대상자는 더욱 확대합니다.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에 이어서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이번 동절기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네. 난방비 폭탄이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그죠. 굉장히 예. 힘들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네. 할 겁니다. 통신업계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이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 3,300여만 명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시니어 요금제, 중간 요금제 이런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요. 또 은행권에서는 서민 금융 상품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는 취약차주에게는 정부가 긴급 생계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 기록 중인 이 가공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요 식품 원료 가격도 동결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실 그 물가, 생활 물가라는 것은 생활인이라면 전방위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난방비, 에너지값 이러니까 이게 난방비만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생활 전반에 지금 물가가 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지자체 그리고 또 민간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통령이 어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 정부에 대한 탓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냥 뭐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은 동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정부에서는 이제 인상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통신업계와 은행권에 대한 대통령의 일종의 압박이었었는데 이게 뭐 과점 체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완전 경쟁 체제로 유도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그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점유율이 한 74% 정도 되고요. 이 대출 점유율이 한 63% 정도에 달합니다. 예. 이 같은 이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트려 가지고 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보관인데요. 완전 경쟁 체제로 유도를 해서 은행권의 예대 마진을 축소하고 이 취약계층의 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TF를 꾸려 가지고요. 은행업 인가 자체를 세분화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은행업을 세분화하게 되면 이 소상공인 전문은행 혹은 뭐 도소매 전문은행 등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고요. 아울러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이어서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도 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현행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약간 이야기를 돌려보면 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은 뭐 성과금 자체했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더욱더 서비스가 좋게끔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 뉴스들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후속 보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뉴스 한번 살펴보죠.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심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역시 어떤 선거든 TV 토론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손지은 기자는 다 보셨을 텐데 각각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일단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요. 이제 간단하게 OX 질문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질문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네. 자, 어제 일단 지금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방인 울산에서 사선을 했다. 험지에 가실 때도 되지 않았나 라면서 수도권 험지 경험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는요. 김기현 후보에게 김 후보가 당선되면 윤핵관표 공천 딱지가 붙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10명 정도만 TK 대부 경북에 공천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요. 아마 장제원 의원 말하는 것 같은데 대표가 되면 절대 당직을 안 맡길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이 윤핵관이랑 왜 손을 잡느냐라고도 물었거든요. 예. 김기현 후보는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요. 울산시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조기 퇴진을 주장했는데 본인 발언은 내부 총질이 아니냐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요. 어제 김기현 후보를 굉장히 몰아세웠습니다. 예. KTX 노선이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해서 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장 사퇴하라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다른 당 생활을 하면서 국민의힘 전신과 또 전직 대통령들을 비판했던 발언들을 하나씩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느냐 대통령으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느냐라고도 했고요. 황교안 후보도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만들었다가 이제 없어진 당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만든 당마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에 들어온 뻐꾸기 후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밸런스 게임도 있었거든요. 김기현 후보에게는 나경원과 장제원 중 한 병 반 둘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대통령 되는 것과 전 재산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가 첫 TV 토론회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질문이 좀 집중되는 모양이었었는데 이게 어떤 당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후보들 각각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 서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아쉬운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첫 번째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가보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또 주가 조작 의혹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각각 들었습니다. 법사위에 나왔던 한동훈 장관 뭐 역시 이게 법사위이기 때문에요. 또 법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 추궁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게 먼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특검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에 계속 따져 물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서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서면 조사를 했고요.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었다라고 밝혔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면 조사 시기는 전 정부 시절이라고만 했는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목소리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수감 중인 측근들을 연이어 접근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저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해드렸지만 그 오갔던 뭐 질문이나 답 속에서는 뭐 굉장히 뼈 있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관련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 영장 청구 뭐 임박했다 혹은 뭐 오늘 동아일보는 보니까 오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 보도들도 냈던데 앞서 지금 손진 기자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정성호 의원이 그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을 접견했던 부분을 문제 삼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관련된 이야기 살피겠습니다.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지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했던 내용이에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요, 이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통해서 이들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은요, 이거는 전형적인 검찰의 언론 흘리기다, 야비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그러면 언제쯤이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것에 관한 여부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장관도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 쌍특검, 뭐 대장동 또 김건희 이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밝힌 바가 있죠. 네, 이미 지난해도요. 범죄자가 누가 나를 수사할지를 고르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제도 이미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를 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이거 진행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라면서 당시 검사들이 이제 기소됐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죄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짚어보죠. 해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이 건에 연루돼 있었던 사람이었고 관련해서 무죄를 이번에 받았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019년에 이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이 수사를 받던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출국 시간이 그러니까 12시 20분 오전 0시 20분에 새벽이었죠. 자정쯤에. 그로부터 1시간 30분 전에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냈습니다. 당시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를 승인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이규원 검사가 이 과거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던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번호로 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이 거짓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는 이 불법 출국 금지 논란으로 이어졌고 검찰은 이 검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 전 연구위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해준 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법원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긴급 출금은 법률상 요건을 못 갖춰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이 김 전 차관 출국을 용인했다면 이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거겠죠. 출국 용인이라는 건 이게 도망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장면들 기억하실 거예요. 밤에 공항에 뭐 선글라스 쓰고 뭐 모자 쓰고 또 닮은 사람이 앞에 있고 막 이런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상황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출국했더라면 국민들의 반응이 더 안 좋았을 것이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또 이 피고인들이 사익이나 청탁 등 이 불법적인 어떤 이익을 실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악의가 없어 이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관련해서도 이 무죄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다가 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뭐 검찰에서는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와 이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들 간에 또 충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서울광장에 있는 이 분향소 철거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어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현장? 네, 어제 일대는 상당히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이 어제 오후 1시가 됐지만 이 서울시는 바로 강제 철거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위패가 마련된 공간에서 유가족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게 이제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예. 하지만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서울시는 이 어제 오후 1시 이후에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이 불법 시설물인 만큼 이 부득이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이 행정 대집행에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거고요. 다만 분향소 철거를 전제로 이 새로운 추모 공간 설치를 논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유가족들은 좀 단호한 입장인데요. 유가족들은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모두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분향소를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어제 낮 12시쯤에는 이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159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다시 한번 국회로 가볼 텐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이 있었고 간호법이 있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로 진행되지 않고 우회해서 본회의로 바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처리됐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계속해서 얘기가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작구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60일 내에 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법사위까지 법이 오기 직전에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하고 나서 법사위로 오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요거를 국회법 조항에 법사위에서 계속 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패스트트랙은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법사위를 아예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를 해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이제 민주당이 처리를 했는데 이후에도 상임위 전체 회의 그다음에 법사위 갔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요,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여야가 왜 법사위의 권한을 줄였는지 새겨봐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국회 상황들이 이런데 시간 관계상 더는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서연님이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세 분 다 얼굴 처음 뵙는데 목소리는 상상했던 모습이랑 많이 다르시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라디오는 고릴라와 유튜브를 통해서 매번 진행이 되니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